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해외여행 2천만 명 시대. 1년에 우리 국민 2천만 명이 해외여행길에 나선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 과거와 비교하면 엄청나게 늘어난 숫자죠. 그런데 그 2천만 명 가운데 그냥 가서 기념사진만 찍고 오는 분이 얼마나 많을까? 이제는 좀 체계적으로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도 공부하고 가서 진짜 여행, 관광이 아닌 여행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들이 요즘 많죠. 바로 그런 인문기행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이탈리아에 대한 체계적 인문교양서를 펴내신 전직 외교관이 계셔서 오늘 EBS 초대석에 초대해봤습니다. 김영석 전 대사이신데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외교관 생활 몇 년 하셨어요? 제가 1978년에 들어가서 2013년에 정년퇴직했습니다. 꼭 35년 했네요. 35년? 네. 몇 개 나라에 계셨습니까? 35년 동안 제가 사실 그 대사관 직원으로 이런 거는 이제 5개 대사관에서 일했고, 한 번은 그 미드커리어, 그러니까 중간에 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그 영국의 소련 지역 연구라 그래가지고, 그 영국 그 런던 대학원에서 1년. 그럼 모두 6개 나라? 2년이구나. 2년 하고 6나라에 살았어요. 6나라에? 네. 어디에요? 영국 방금 말씀하셨고. 네, 맨 처음에는 뉴질랜드에서 이제. 뉴질랜드. 3년 동안 3등석 기관, 2등석 기관으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에 돌아와서 연수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유고슬라비아 공관을 창설했어요. 유고. 냉전 끝나던 시점에. 예. 그때 뭐 헝가리, 동독, 뭐 거의 동시다발로 수개월 쪽에 폴란드에서 제가 유고슬라비아 맡아서 나가서 공관 창설하면서 이제 근무를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뉴욕, 미국의 유엔 대표부. 유엔 대표부에 가서 이제 또 3년 동안 일했고. 미국. 그죠, 미국이죠. 미국에서 돌아온 다음에는 서울에 좀 오래 있었어요. 서울에서 이제 구조국장도 하고 뭐 몇 가지 일을 하다가 그 노르웨이 대사로 나갔었죠. 노르웨이. 예, 노르웨이하고 그러니까 정년퇴직 직전에 이제 근무한 거는 이태리, 지금 말씀하신 이태리에서 대사한 것까지 해서. 이태리에 관한 책을 쓰셨는데 마지막 부임지가 그 이태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외교관 생활의 마지막 부임지가. 이태리 딱 3년 끝내고 들어오자마자 귀국하자마자 사실은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이태리 대사로 3년. 그렇습니다. 6개 나라에 사셨는데 지금 미국, 뉴질랜드 빼고 영국, 유고, 노르웨이, 이태리 전부 유럽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 그 이태리 계셨던 게 그럼 연도로 치면 몇 년도예요? 2010년부터 2013년까지입니다. 2010에서 2010년 8월에 나가서 2013년 10월 1일 날 간뒀으니까 근 3년으로. 네. 제가 방금 오늘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해외여행 2천만 명 시대. 네. 이제 관광과 여행을 구분하자. 뭐 이런 말을 좀 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사이트시잉과 트래블. 그렇죠. 어떤 차이죠? 그렇죠. 이제 사이트싱 내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투어리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다가 이제 그 관광이라 그러면 역시
못 가본데 한번 가보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기본 생활에서 어떻게 보면은 전혀 다른 거를 통해서 한번 자기 생활의 어떤 그 변화를 추구해보는 어떤 다이버션 차원의 어떤 그런 관광이라고 그래서 가볍게 그저 뭐 큰 공부 없이 네. 남이 짜놓은 프로그램에 따라서 대개는 그룹에 섞여서 가서 뭐 정해준 데 이렇게 보고서 돌아와서 이제 그냥 잊어버리고 자기 생활로 돌아가는 패키지 관광 이런 그렇죠. 패키지가 대표적인 예, 케이스죠. 예. 그런 경우였다면 그 유럽 사람들이 이제 트래블이다 우리말로 이제 여행이다 할 적에는 아무래도 자기가 관심사에 따라서 또 자기가 스스로 계획을 짜서 공부도 사전 공부도 어느 정도 해서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서 가서 보고 느끼고 또 그걸 적어서 이제 갈무리를 하고 그리고 들어와서 다시 생활을 한 다음에 다음에 갈 때도 그거를 연속선상에서 다시 활용하는 네, 네. 그런 어떤 의미의 어떤 그런 해외 방문 그런 거를 아마 여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좀 공부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한테는 패키지 관광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죠. 사실 그 사람들 패키지 관광 많죠. 근데 글쎄요. 패키지 관광 가는 거의 대부분은 우리처럼 이 유럽에서도 그 역사도 많고 문화도 많고 이런 무슨 로마나 그 파리나 무슨 베를린 같은 데를 패키지 관광에 엮어서 일주일, 이주일에 그저 서너 군데를 돌아보는 이런 패키지는 아무래도 그쪽엔 별로 없죠. 별로 없다고 봐야죠. 야자수 그늘 아래 예. 그저 뭐 이렇게 예. 좀 쉬고 아니면은 뭐 또 골프라든지 아니면 뭐 특히 뭐 사파리라든지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것들 위주로다가 이제 패키지가 많죠. 기본적으로 문화가 거기에 차이가 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패키지라 그러면 방금 언급하셨듯이 여러 개 나라에 여러 개 도시를 그냥 매일 아침 짐 꾸리고 저녁에 짐 풀고 하느라고 바쁘잖아요. 그냥 하루에 한 도시 보고 다 봤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진짜 불가능한 어떻게 건데. 보면 불가능하고 예.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기념사진 찍는 거 근데 아니에요? 우리로서는 또 당연하기도 한 게 거기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참 해외 여행 시대가 우리한테 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얼마 안 되고. 우선은 뭐 출발 자체는 그렇게 겉핥기식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아닐까 싶긴 한데 이제 점점 경험이 달라져야죠. 예, 집단적인 경험이 축적돼 가면서 아마 다른 제가 지금 말씀하신 여행 데피니션에 가까운 그런 저기가 점점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우리 김영석 전 대사께서는 한국식 패키지 여행 해보신 적 있죠? 저는 한국 패키지 여행은 제가 해본 적은 없고요. 한 번도 없어요? 네, 한 번도 오. 없습니다. 그건 저희 때는 사실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78년에 들어갔다고 말씀드렸는데 81년 초에 뉴질랜드 근무를 나갈 적에 발령받고 뉴질랜드 선등석이랑 근무하러 갔던 게 해외여행을 처음 간 겁니다. 그랬겠죠, 그게 바로 부임 겸 예. 뭐 그전엔 그런 것도 없었고 예. 그럼 뭐 사실은 뭐 부임 고사하고 무슨 영어 학원을 다닌 적도 없는 그런 우리 그냥 가서 그냥 막무가내로. 예, 그냥 요즘 하는 말로 그저 맨 땅에 그저 가서 해서 이제 거기 사람들 새기고 대사관 일을 하면서 그저 우리 저 외무부 그러니까 외교관들 초임 외교관들 연수 제도도 이제 뒤에 생겼으니까요. 나중에 생겼고. 예, 그래서 아시잖아요. 우리 사실 뭐 공무원 쪽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저희처럼 이제 개발연대 소위 이제 쭉 지낸 사람들은 뭐 휴가라는 게 사흘 주고 일주일 주고 그런 서울에서 휴가가 갖고서 갈 수가 없는 거죠. 해외여행은 꿈도 못 꾸셨다? 그래 좀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그 대신 저희는 이제 대사관 공관 근무할 적에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상당히 자기 나름대로 물론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얼마든지 예. 예. 또 유럽은 뭐 그 나라 한 군데 유고에 계실 때도 유고만 계시는 게 아니라 물론이죠. 이웃 나라들도 많이 다니실 그럼요. 수 예, 있고 예. 뭐 그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태리 대사 부임하시기 전에 이태리 갔다 오신 적 있고. 이태리 갔다 온 적은 많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제가 사실은 뉴질랜드는 아신 대로 휴양지 성격의 예, 어떤 그런 예. 관광은 있어도 어떤 그 역사나 문화 이런 게 크게 없죠. 축적돼 있다는 없죠. 나라라고 보기는 힘들잖아요. 물론 그 마오리 토착 원주민이 네, 들으면 좀 섭섭할 얘기입니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서양 문명 관점에서는 그게 좀 상대적으로 적은 나라인데 거기서 어떻게 보면은 신선노름 3년을 해고 보니까 제가 원래 갖고 있던 관심하고는 조금 멀어진 어떤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도 좀 더 늦기 전에 예. 아무래도 그 좀 전체적인 어떤 유럽 문화라든지 서양 문명에 대한 어떤 걸 갖춰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영국에 이제 연수를 지원하게 됐죠. 네. 그래서 가면서 그때 연수로 가면서 이제 로마를 들렀었습니다. 로마 예, 처음부터. 그때 이제 처음 85년이죠. 그때 처음 가본 거죠. 원래부터 그러니까 그런 그 고대 역사
뭐 문화, 유적 이런 데 관심이 많으셨죠. 그런 건 좀 있었습니다. 어. 그런 건 좀 있어서 늘 저희가 이제 뭐 아시다시피 뭐 인터넷은 고사하고 외국 서적도 좀 뭐 많지 않을 때니까요. 70년대 초 저희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뭐 그런 게 전혀라고 말씀드리면 거의 없고 예. 도서관에 그저 책 빌려다 보고 그런 수준이니까 그래도 뭐 개괄적인 어떤 서양사나 서양 문화 특히 미술사 같은 거 이렇게 공부하는 데는 뭐 지장 없을 정도였죠. 근데 이제 실물을 나중에 보게 되니까 그거 이제 그 10년 전, 20년 전 이렇게 같이 연결되면서 떠오를 적에 그런 감흥 같은 거는 사실 네. 요즘 어려서부터 아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거랑은 좀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워낙 그렇게 그 관심도 많으신 데다가 체계적으로 공부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아유. 대사직 계실 때보다 끝내시고 이탈리아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는 책을 펴내셔서 지금 더 유명해지셨어요. 아이고, 얼마 전에 그 책이 나와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아이고 고맙습니다. 보통 여행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다른 데 보면 여행서라 그러면 뭐 사진 많고 에세이들 뭐 잔뜩 있고 뭐 이런 건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역사 교양 입문서더라고요. 그렇게 봐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사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또 썼고요. 예. 제가 아니더라도 사실 뭐 여행서는 얼마든지 그 개인 차원의 그 어떤 그 감상을 적은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여행지 어떤 하드웨어랄까 어떤 그 무슨 숙소나 무슨 음식점 같은 거에 대한 어떤 정보는 뭐 많은 세상이니까요. 많죠. 예. 근데 이제 제가 실제 이렇게 관심 가지고 보고 또 실제 살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알았고 또 더군다나 대사로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특별 대접을 받아가면서 예. 새로 안 것들이 많고 남들 예. 못 본 것들도 있고 또 다른 걸 조금 넓게 더 이렇게 좀 관찰할 기회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좀 다른 나라도 뭐 노르웨이도 뭐 같은 그런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닙니다만 역시 이탈리아는 특히 그 좀 아주 그야말로 좀 특별한 네. 나라에서 있으면서 보니까 네. 아 요건 좀 이렇게 써서 예. 뭐 그냥 뭐 책방에다 그냥 여행 안내서랑 같이 이렇게 진열은 되더라도 혹시 뭐 다른 보통 여행서 보다가 한 권 더 사서 볼 사람이 사보더라도 예. 이런 게 좀 이렇게 좀 같이 쉐어가 되고 그렇죠. 좀 널리 좀 알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쓴 건 사실입니다. 그 인문 교양서라고 제가 방금 표현했는데 그렇다고 전문 학자는 아니시잖아요. 저는 뭐 역사학자나 정치학자는 아니시기 때문에 학자들이 쓴 본격적인 연구서도 또 하나 아니고 그렇다고 가벼운 여행 에세이도 아니고 그 같은 중간쯤에 위치하는 그런 책들이 사실 우리나라 드물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아사무사하게 그저 김영석의 인문기행이라고 부제를 제목에다 붙였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전문 학자가 아닌 게 더 조금 또 이렇게 좀 일반적인 관심에 부응할 수 있는 어드밴티지는 있을 수 있는 게 그 전문 학자는 정치학이면 정치학밖에 쓸 수가 없거든요. 네. 국제관계면 국제관계, 역사면 역사. 또 미술 하는 사람은 또 편협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처럼 그냥 뭐 대사관 이러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고 섭취가 되고 관심이 닿았던 그런 걸 갖다 그저 뭐 이렇게 쭉 광범하게 받아들인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일반 사람들에 대한 어떤 시각도 충분히 반영이 되기가 쉽고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엮어서 이런 분야 저런 분야를 참 주로 좀 입체적으로 엮어서 종으로 횡으로 짜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바로 말씀대로 종으로 횡으로 엮어서 이렇게 제시하는 그런 그 작업을 제가 염두에 두고 그리고 그 이런 책을 내시면서 아마 속마음 속에는 우리나라 여행 문화도 조금 바뀌어야 된다. 저는 아주 그게 제일 그런 어떤 의도를 깔고 하신 거죠. 예. 자, 이제 진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생생하게 전해주셔야 될 게 영국 공부하러 가시면서 바로 로마를 들려서 가셨다 그랬잖아요.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로마 내지는 뭐 여기저기 관광지들도 역사 유적물도 보고 그러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지만 그때는 이렇게 체계적인 공부가 별로 없었을 때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 후에 공부를 좀 하고 가서 보니까 예. 하나를 봐도 뭐가 이렇게 다르더라. 예. 그런 얘기 좀 해주세요. 이태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방문하자마자 즉자적으로 어떤 그 다른 나라와의 차이가 느껴지는 그런 나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로마 공항에 내려보니까 공항 이름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예요. 그러니까 공항 레오나르도 우리는 인천국제공항이고 그때는 김포국제공항이에요. 역사적 인물 그렇죠. 자체가 그리고 뭐
아시는 대로 무슨 뉴욕의 큰 존 F 케네디 공항이니 뭐 파리 공항이라면 샤를 드골 공항, 자기들 큰 정치 지도자 뭐 이런 양반들 현대 인물들이 현대 인물들 주로 붙이는데 그 로마가 공항 이름을 레오나르도 다빈치 공항이라고 돼 있길래 참 이거 역시 뭐 또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게 있는 모양이다 하고 둘러봤더니 예. 그래서 이제 피렌체를 잠깐 또 한나절 다녀왔었는데 그 산타크로체라는 교회가 있어요. 뭐 제 책에도 이제 많이 설명이 나오는데 산타크로체 교회를 가보니까 그 이제 그 뭐 피렌체는 제일 큰 교회가 두오모죠. 물론 그 좀 산타마리아 델 피오리 그거 말고 그다음에 큰 교회인데 산타크로체 거기 가니까 쫙 교회 가면 왜 묘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동네에서 네, 유명 인사들 이제 잠들어 있거나 아니면 딴 데다 묻혔어도 이제 이렇게 그 거기다 묘지를 갖다 놓고 이렇게 장식해 놓는 그런 게 쭉 있는데 피렌체 출신 소위 역사적 유명 인사들의 인물들. 묘소가 쭉 초입서부터 이렇게 있는데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맨 처음에 초입에 있었던 게 미켈란젤로인 것 같아요. 미켈란젤로부터 해가지고서 그냥 마키아벨리, 갈릴레오 이렇게 해서 쫙 있는데 우리가 다 그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다 역사책에서 알던 보던. 그런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야 이건 다시 한번 내가 다시 와서 네. 좀 체계적으로 봐야 되겠구나. 예. 그러고서 돌아왔던 기억이 나요. 예. 그러고서 뭐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무슨 베네치아 공항 이름이 마르코 폴로 공항이죠. 마르코 폴로. 네. 그리고 피사 공항이 이름이 갈릴레오 갈릴레이 공항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냥 자기네 현대 정치인들 위주로 다 이렇게 공항 이름 존 포스터 덜레스 공항 뭐 이렇게 가는 거랑은 벌써 이 어프로치 자체가 다른 차원이 사람들이구나. 다르네요. 그런 생각이 가지고서 쭉 보게 됐고 네. 그래서 영국에 있을 때만 해도 그 영국 다시 런던에서 공부하면서 방학 때마다 제가 한 이태리를 한 두세 번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유고슬라비아 살 적에 그 아드리아해 하나 사이에 두고 있거든요. 가깝죠. 네, 그리고 또 뭐 유고슬라비아 땅이 기본적으로 옛날 로마 제국 판도에서 아주 중심 판도고 특히 로마 제국 후반부에는 그 콘스탄틴 대제나 디오클레시안 같은 황제들이 났던 지역이 거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또 그런 유적들이 많고 이렇게 연결해서 볼 수 있던 그런 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 고대 서양 문명의 발상지, 출발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게도 넓게 보면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유럽 문명의 어떤 그 발상을 얘기할 적에 그레코 로만 오리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오리진. 근데 이제 그리스는 물론 그리스고 나중에 이제 로마 제국이 바로 승계 제국이 이제 로마 제국 판도가 형성되면서 이제 서로마 동로마 나뉠 적에 예. 그리스는 이제 동로마 쪽에 끼는 형식이 됐단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제 비잔틴 쪽으로 넘어갔다가 결국은 뭐 거기가 전부 오토만 터키 치하가 되는 바람에 완전히 이제 이슬람권이 되고 말았는데 콘스탄티노플이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만 아무튼 그리스 같은 경우는 신전 말고는 별 그런 게 없는 데다가 사실은 실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런 게 남아 있는 게 좀 없어요. 네, 근데 물론 뭐 그레코로는 그 오리진은 틀림없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는 그 유럽 문명의 오리진을 형성했던 나라 중에서 그 우리가 다니면서 보고 실제 느끼고 접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전 국토에 가득한 그런 나라로서 대표적인 건 역시 이태리로 쳐야 되는 거고 그리고 뭐 또 중세를 얘기하더라도 중세는 기독교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기독교. 중세라는 건 유럽의 중세라는 건 기독교를 빼놓고 예, 얘기할 수가 없는 예. 건데 제일 중요한 제자 둘이 로마로 오잖아요. 네, 네. 그게 베드로하고 바울. 그렇죠. 성 베드로, 성 바울이 이제 로마 와서 둘 다 이제 순교하면서 개념을 그러고 보니까 고대 그 문명의 발상이면서 동시에 기독교 문명의 또 중심이고 생각해 보니까 중세 말의 르네상스의 또 중심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때는 르네상스 중세 말에 르네상스가 일어난 것도 전부 이태리 반도에서도 그중에서도 일부분 토스카나 지방에서 시에나 피렌체 중심으로 특히 피렌체 중심으로 일어났던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14세기 초 이제 이렇게 가면은 뭐 단테 뭐 페트라르카 보카치오들 나옵니다만 그때가 되면은 이미 이제 인간 중심의 생각을 해보게 되고 옛날 이제 소위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세계, 예. 소위 고전 세계죠. 클래시시즘의 시대는 어땠었는가에 대한 관심도 갖게 되고 이러면서 그 고전이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르나시멘토고 르네상스죠. 네. 그거를 이제 토스카나에서 앞장서서 몇 사람들이 같이 이제 공부해서 전파하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게 된 건데 그때가 되면은
이제 시대적으로 비슷한 기운이 유럽 전토에 이뤄가지고서 자기네 나라의 어떤 그 독자적인 고유의 어떤 문학을 생각하게 되고 자기네들 나름대로다가 옛날 고딕 그림만이 아닌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래요. 이탈리아의 대학들은 보통 개교한 게 1000년 넘은 데도 있지 않나요? 1000년까지는 안 돼도 제가 얼마 전에 하여튼 그 저기가 그 볼로냐 대학이 전 세계 최초로 다 칩니다만 거기가 이제 그 개교 900주년을 했었죠. 그 벌써 몇십 년 전에. 그러니까 그 뭐 우리 외기도 쉬운 게 그 이태리 사람들은 대개 알고 있는 연대입니다. 1088이에요. 예. 우리는 1988이 이제 서울올림픽. 예. 거기 1088이 대학이 만들어진 볼로냐 대학 개교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양 문명의 어떤 연원에 있다고 그랬죠. 대학 문화를 빼놓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요. 파리 대학이 바로 뒤에서 개교하고 예. 또 한 150년, 200년 차이 두고 옥스퍼드, 캠브리지가 생겨납니다만 하여튼 볼로냐가 그렇게 그때 이제 선두로다가 이제 개교를 하고 이러면서 그게 바로 중세 말반에 중세 이제 후반에 그 르네상스의 어떤 그런 거를 열어제낀 거라고 네. 이제 열어제끼기 시작한 거라고 봐야 그렇죠. 되겠죠. 예, 그래서 명실공히 진짜 서양 문화의 최중심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렇죠. 근데 이제 근대가 된 이후에 산업혁명을 이 서부 유럽이 주도하면서 사실 어찌 보면 조금 이탈리아의 어떤 문명 중심이라고 하는 위치를 좀 뺏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르네상스를 그렇게 거치면서도 각 분열 상태 내지는 도시국가 차원 밀라노 공국, 피렌체 공국 뭐 이런 차원을 못 벗어났던 거죠. 이제 이탈리아가 그렇죠. 통일이 안 된 거죠. 예. 이태리 통일은 19세기 중반이니까요. 그렇죠. 예.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대를 열어 제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이태리입니다. 네. 그리고 또 거기서 각국의 이제 르네상스 내지 근대 초입에 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 배우고 간 데가 이태리예요. 예. 그러니까 와서 공부하고 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럽의 학교라는 표현까지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남의 나라는 다 만들어 줘 놓고 자기들은 조금 그렇죠.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뭐 결정적으로 달라졌던 거는 이제 영국의 산업혁명 그리고 불란서 계몽주의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그 현대 그 어떤 국민 전체 차원의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거기서도 뒤처진 거고. 차원의 기여는 이제 쳐지기 시작했던 그러니까요. 거죠. 예. 뭐 이렇게 개괄적으로 한 2000 몇백 년의 역사를 이렇게 좀 우리 김 대사님하고 저랑 이렇게 뭐 주마간 산격으로 한번 훑었는데 네. 이탈리아 국민들은 네. 지금 쭉 우리가 이야기한 이런 의식을 다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옛날엔 정말 중심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좀 밀려서 요즘은 조금 또 다른 나라보다는 약간 뒤처지고 뭐 이런 생각들도 하나요? 근데 제가 뭐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사실관계를 정확히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 개개인이 생각할 적에는 물론 뭐 국가적으로 다 전체적으로다가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그런 생각에 담론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만 일반 개인 사람적으로 볼 적에는 그때나 이때나 이 사람들은 자기들 지방색이 굉장히 그러니까 지방 전통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책에도 잠깐 썼습니다만 지역마다 그렇게 달라요. 그러면 그걸 뭐 지금도 내가 이탈리아노다, 이탈리 사람이다 하는 인식보다는 그렇게 말 안 해요? 그렇게도 물론 뭐 국적을 물어보고 파스포트를 물어볼 적에는 그렇게 대답을 하겠습니다만 자기가 자부심을 갖고 자기가 실제 애착을 느끼는 그런 자기가 어디 사람이다 이걸 적에는 꼭 베네치아노 아니면은 뭐 로마노, 피오렌티노 뭐 이런 식으로 밀라네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저 아이덴티티를 그런 전통이 아직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이태리 문화의 다양성이 있는 거고 풍성함이 이제 또 담보가 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어떤 국민국가 내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면 그게 다소의 어떻게 보면 과도한 균형 발전이죠. 그러니까 힘을 모으는 데는 좀 장애가 되는 거죠. 네. 보통 지금 언급해 주신 데들이 뭐 로마, 피렌체, 밀라노, 베네치아 다 아주 크고 좀 유명한 도시들인데 그뿐 아니라 작은 도시들도 진짜 역사와 유적과 이런 것들이 풍부하지 않습니까? 이때는 바로 그 작은 도시의 강점이 있고요. 오늘 작은 도시 한두 개만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우리 기준으로 한 10만 내외에서 따진다 그러면 저는 지금
얼핏 생각나는 게 이제 그 시칠리아 섬은 시라쿠사라는 데가 있어요. 시라쿠사. 시라쿠사가 이제 뭐 시라큐스라고 이제 뉴욕주에도 시라큐스 대학이 예, 있는 시라큐스 예, 예. 이제 지명 가져가서 이제 거기 쓰고 있는 것도 있으면 시라쿠사라는 게 기본적으로다가 원래 이태리 남부랑 시칠리아 반도가 옛날 그 그리스 문화 전성 시기에는 그러니까 BC 3세기, 4세기 이럴 적에는 4세기, 5세기 이럴 적에는 거기가 그리스 사람들이 와서 네, 이민 와서 네. 살고 있던데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 본토를 영국으로 치면은 거기는 이제 미국 같이 그렇게 돼 있던데죠. 그러니까 그 시라쿠사가 이제 유럽사에서는 비유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아테네가 런던이면은 시라쿠사는 뉴욕이다. 이런 비유가 이제 책에들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사실 그거 저거 잘 정도 아주 기가 막힌 유산들이 아주 그 그리스 문화의 문명의 종합 세트 유산들이? 비슷하게 시라쿠사에 그대로 남아 있고 그래요. 오르티지아 섬이라고 바로 시라쿠사 한가운데 있는 섬은 그야말로 뉴욕의 맨하탄격인데 예. 마을도 이쁘고 가게들 현대 가게들도 이쁜데 곳곳에 무슨 신화하고 연결된 그런 적지랑 나중에 그게 뭐 고대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하여튼 뭐 기가 막히게 큰 그 테아트로라고 그러죠. 그때 저 그리스 때 극장 뭐 이런 것들 포함해서 하여튼 그 중세 성들까지 그리고 거기가 또 그 트로이 전쟁 끝난 다음에 그 율리시스가 그 오디세우스가 이렇게 지나가서 모험길에 자기네 고향 이타카로 바로 안 돌아가고 그 모험길에 들어왔던 그 항로 바로 입구에 있는 항구 도시에 시라쿠사가 예. 그 시라쿠사가 바로 이제 그 시칠리 섬하고 이태리 반도하고 바로 거기 초입에 아주 전략적으로 위치한 데인데 거기 중심 성당도 아주 기가 막힌 볼거리가 그리스 많고 문명의 유적과 예. 중세의 로마 유적 물론이고 로마 유적, 그러니까 로마 유적, 그다음에 중세의 중세 성당이나 이런 것들까지 그렇죠. 다 그대로 잘 보존돼 그렇죠. 있습니까? 그 뭐 그림 뭐 그냥 그 이태리 특징이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또 시칠리 나름대로 풍광이 또 좋고 자연 경관도 좋고. 예, 정말 참 어디 좀 예. 또 두고 오기 아까운 그런 데들이고 또 한 군데 소개해 주시나? 또 한 군데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우리 저 언저리까지는 많이들 가시니까 나폴리랑 소렌토 카프리섬 가시는 분들은 꽤 있어요. 예. 우리 이태리 여행하시면서 근데 거기 때 이제 빼놓고 오시는 데가 그 아말피 옆에 아말피 바로 위죠 사실. 아말피 해안도로. 그래 아말피 유명한- 해안도로. 예, 예. 그게 소렌토서부터 살레르노까지는 아말피 해안도로. 그러니까 뭐 세계 최고의 드라이빙 뭐, 코스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 조금 뭐 근데요. 거기는 많이 가는데. 거기가 이제 바로 아말피가 이제 거기 그 길의 중심지인데 아말피에서 바로 거의 수직으로 위에 그 라벨로라는 마을이 있어요. 라벨로. 이건 도시도 아니고 마을이에요? 그 마을 우리 수준으로 다 인구 수준 마을이지만 그 옛날에는 아주 독립국가죠. 그리고 아주 번성했던 예. 그러니까 아말피가 그 동네 맹주였을 적에도 예. 거기도 아말피에 복속이 안 되고 나름대로 독자적인 독립 상태를 유지해드렸고 그 뒤에 다녀간 무슨 하여튼 우선은 경관이 기가 막히고요. 그러니까 뭐 어디 땅 위가 아니라 그러니까 흔히 하는 얘기로다가 바다하고 하늘 사이에 지어진 마을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다와 하늘 사이. 정말 거기 가서 예, 있으면은 영어로 하면은 그저 breathless 할 정도로다가 뭐 숨이 딱 헐떡거리고요. 그래서 딱 그런 걸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참 아름답구나 그런 거 있는데다가 뭐 그런 장소를 놓치지 않고 예. 뭐 그 대소문인들이 많이 다 특히 보카치오 같이 멀리 토스카나 사는 사람까지 일부러 옛날에 무슨 여행이 일반화되지 않았을 텐데 다녀갔 문댕긴 게 있고 거기 뭐 빌라들 무슨 뭐 루폴로 빌라라든지 무슨 침브로네 빌라 이런 빌라들은 나름대로 역사도 있고 침브로네 빌라 같은 건 지금 호텔로 다 뒀어요. 음악가 뭐 리하르트 바크너는 아직 거기서 루폴로 저 빌라를 빌려서 한동안 살았다는 얘기고요. 바그너가. 네, 그리고 그 영국 버지니아 울프 레너드 울프하고 버지니아 울프 부부도 거기서 좀 이렇게 지냈다는 얘기가 있고. 요새 아말피 해안길은 유명한데 네. 그 바로 위 라벨로. 거기는 이것도 한번 좀 기억을 그렇죠. 해둬야겠네. 근데 포시타노 같이 뭐 쇼핑 좋고 예쁜 거 많이 파는 데들은 많이 가는데 라벨로는 그렇게 예쁜 거 파는 건 없습니다만 하여튼 반드시 올라가 보면 절대 후회가 없을 네. 기억에 그대로 남을 마을이죠.
오늘 이탈리아 책 중심으로 뭐 역사와 또 여러 가지 도시까지 소개를 받았는데 이 책을 서평하는 한 문학평론가가 이 책을 박지원의 열하일기에 비유를 하더라고요. 언급은 해주셨는데 그런 지금 그 교수님 말씀하시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얘기를 하신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다가는 김아무개가 이렇게 책에다 의도하고 쓴 그런 글쓰기를 하나의 장르라고 본다면은 예. 그 분야에는 우리 역사에 이런 분이 정점에 계시다. 박지원의 이런 뜻으로 열하일기가? 인용을 쓰셨을 거예요. 그걸 저랑 비교로시 그런 거는 뭐 전혀 있을 수도 없고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저도 뭐 하여튼 같은 그 문장에서 이렇게 언급이 됐던 건 사실만으로는 저는 뭐 아주 기쁘게 할 양 없습니다. 또 추천사에 보니까 시인 고은 선생하고도 가까우세요? 호도 주셨다고요. 아, 그거는 옛날 뉴욕에 오셔서 같이 이렇게 며칠 잘 지내시면서 뭐 기분이 좋으셨는지 하나 가지라고 뭐라고 주신 게 그때는 우광이라고 지어주셨다는데 우광? 우광. 그 버두자에다가 빛광자. 그래서 제가 그냥 근데 지금은 아직 40대니까 잘 갖고만 있고 뭐 나중에 봐서 쓰라고 그러면서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뭐 그렇지 않아도 뭐 쓸 일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빛의 친구 이런 겁니까? 그렇죠. 빛에 가까이 하는 뭐 이런 그 권장형 내지는 어떤 그런 예. 뜻이 있으셨겠죠. 근데 하여튼 간에 갖고 있었는데 이태리에 제가 있을 적에 그 베네치아 대학에 또 와 계셔드렸어요. 예, 예. 6개월. 네. 예. 그 우리 교류재단 프로그램이었던가 이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거기서 6개월 계실 적에 거기서 과정을 그저 강의도 하시면서 이렇게 해서 무슨 명예 학위증 같은 걸 이렇게 받으셨는데 거기에 제가 한번 가서 네. 축하 겸 네. 축하 그 강의를 그 까포스카리라 그러죠. 그 베네치아 대학 학생들 상대로 그때 이제 뵀더니 예. 예. 그때 이제 그 뵀더니 또 준비한 게 있다고 그러시면서 준 게 이제 그때 주신 호가 이제 청암이고 청암 예, 들을 청자에 바위 암자. 듣는 바위다. 그렇죠. 듣는 그러니까 좀 우광보다 더 좋은데요? 청암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광은 40대 쪽에 맞는 것 같고 60대는 청암이 더 맞는 거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청암 김영석 선생 이렇게 불러요. 그 유럽에서 대사를 지내신 게 노르웨이하고 이탈리아입니다. 그렇습니다. 북부 유럽의 거의 상징적인 나라와 남부 유럽의 거의 상징적인 나라에 계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의 유럽이지만 네. 너무 다르죠. 북부 유럽과 남부 유럽의 차이 좀 소개해 주시면. 그렇죠. 문명이나 문화 차원에서는 공유하는 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고대 문화라든지 어떤 로마법 체계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 라틴 알파벳 같은 건 뭐 다 네, 로마에서 네, 네. 그런 거 다 하고 도레미파솔라시도 가지고 노래하는 거 도레미도 이태리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그런 거는 이제 문명적인 어떤 엘레멘트들은 다 공유인데 근대 말씀드린 대로 근대에서 이런 게 벌어지면서 근대 정치 제도 내지는 정치 관행이랄까요? 이런 차원에서 많이 벌어지기 시작한 게 지금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상당히 차이가 느껴지는 게 이태리는 어떤 문화유산 내지 어떤 역사적인 가르침 어떤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그 축적 차원에서 우리한테 많은 걸 시사해 주는 점이 있다 그러면은 노르웨이에 살면서 제가 느낀 거는요. 그 나라 사람들의 사는 어떤 그 생활 자세라든지 그 사람들이 갖춰놓고 시행하고 있는 어떤 그 정치 제도나 어떤 복지 제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미래를 지향함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의 나라로서 앞으로 어떤 나라를 갖고 나갈 거냐 네, 국민적으로 네, 네. 헐적의 그런 어떤 지침이랄까 지향점 같은 거를 제공해 주는 나라가 아니냐 뭐 그런 정도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따라 배워야 할 나라는 그렇습니다. 노르웨이다. 예, 여러 면에서 이탈리아가 아니고. 아니 그 이태리의 배울 점이 따로 있고 이탈리아한테서는 어떤 문명의 정수, 그렇죠. 지혜 이런 걸 배우고 그런 거가 그런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이제 자양분이 되는 그렇죠. 거고. 그걸 가지고 그렇죠. 정치나 복지 제도 같은 건 노르웨이를 배워라. 그렇죠. 그건 이제 거고.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의식 차원이 되는 거죠. 제일 부러운 노르웨이의 정치 복지 제도 같은 게 뭐예요? 삶의 자세부터 이야기해 주시면. 삶의 자세라 그러면 우선 저희가 외국인이지만 노르웨이에서 이렇게 살면서 제가 거기는 제가 3년 좀 못 되게 있었습니다만 살면서 느낀 게 우선 이렇게 그런 말씀으로 짜증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상대방의 옆에 사람의 행태를 보고서 속상하거나 예. 아니면 아유 좀 안 저랬으면 그리고 눈살을 찌푸리게 되거나 이런 게 제가 시내를 다니거나 무슨 어디 가서 식사를 하거나 무슨 어디 축구 구경을 가더라도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나중에 다 끝내고 보니까 한 번도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민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남을 그러니까 배려, 뭐 그거 아주 배려한- 그건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거기에 사회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는 나라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뭐 아주 그렇죠. 오랜 기간에 걸쳐서 예, 예. 거의 뭐 그 2차 대전 이전서부터 노동당이 쭉 한 3, 40년 장기 집권하면서 아주 그냥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서 이렇게 놓은 어떤 그런 그 사회제도. 그러니까 지금도 정당들이 이런 복지제도나 이런 거를 바꾸자 말자 뭐 평등보다 뭐 성장, 분배보다 성장하냐 이런 거는 논쟁이 안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복지국가라는 거는 전 국민이 상당 장기간 을 역사적으로 합의해 놓은 그런 어떤 기본 틀이고 방법적 경쟁만 있는 거예요. 네, 네. 지금 있는 정당들이 뭐 어찌고 저찌고 정책적 경쟁 내지는 방법적 경쟁만 있다. 이렇게 보는 복지와 건데 평등은 기본이다. 기본. 예, 그러니까 예. 기본적으로도 평등이라는 게 뭐 교수님 보십니다만 평등이라는 게 하나의 지고온 가치로서 우리가 꼭 거기를 완벽이라는 게 없습니다만 거기를 향해서 노력해야 될 가치지. 가치죠. 그게 실천해서 우리가 평등을 이렇게 같이 아우르고 살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늘 가치로서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건 틀림없는데 우리는 평등이냐 무슨 분배냐 좀 어떤 담론이나 논쟁 차원에서 그 성장이냐 이거를 자꾸 대립된 성장도 해가면서 평등이라는 가치도 프로모트해야 되는 게 정치와 사회로서 당연히 가야 될 길 아닙니까? 우리는 사실 뭐 복지라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아직 해본 경험이 별로 없는 나라니까 이제 우리 얘기는 좀 논의 그래. 하시고 그러니까 근데 노르웨이의 사람들의 삶의 자세에서 제일 놀란 거는 눈살 찌푸리는 일을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없더라.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똑같이 생각, 뭐 여야 이런 게 없이 무슨 진보 보수 이런 건 더군다나 다 똑같이 생각하는 게 무슨 어떤 치열한 어떤 그 논쟁을 통해서 아주 훌륭한 어떤 정책적 아니면 기타 결과를 도출해낸다기보다는 그저 뭐 대단한 결과물이 아니더라도 완만한 과정을 거쳐서 그저 그냥 조용히 서로 타협해서 서로 타협해서 아주 타협하고 양보하는 게 일상생활에서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예. 제가 그 사람들이 재미있게 설명해 준 말 중에 하나가 자기들은 어려서부터 배우기도 그렇고 실제 그런 게 그 줄 서는 거는 뭐 기본 아니에요. 예. 어디 가서 또 아무리 길어도 그 사람들 불평 없이 줄 서는데 그건 아주 기본인데 줄을 혹시 새치기 하는 사람이 100에 하나 나와도 그걸 지적하지 말아야 이거예요. 지적함으로써 분란이 되고 얘기가 되면은 얘기가 길어진대.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지나가는 어떤 아이솔레이티드 케이스로 다 치고 그냥 전체적으로 다 조용히 가는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그건 그만큼 시민의식, 함께 사는 시민의식.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공동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별이라는 거 자유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 널리 보장이 돼 있고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공동체 중시하는 사상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게 뭐냐면 이제 얀테 법칙이라는 말씀 못 들어보셨어요? 모르겠어요. 뭐죠? 얀테 법칙이라고 그 노르웨이 사람들 노르웨이 밖에 나가면 잘 모르는데 노르웨이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뭐예요? 그 이제 10계명 비슷하게 10가지인데 10계명 비슷하게 이제 그 어떤 민간 전승의 어떤 그 생활의 준칙 차원에서 예.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얀테라는 사람이 있어서 만들어서 얀테 법칙인지 하여튼 얀테 법칙이라고 그래요. 1조가 네 자신을 고평가하지 말아야 해요. 그러니까 다 되도록이면 너를 뭐 10개니까 개니까 예. 하지 마라인데 예. 전부 내용은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겸손하라 이런 튀지 거. 말아라요. 예. 튀지 말고 그리고, 겸손하라. 그렇죠. 근데 그 10가지가 다 대동소이한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게 뭐 그냥 우리처럼 무슨 공자님의 어떤 가르침처럼 있는 게 아니고 노르웨이 사람들은 그걸 이제 실천을 하는 거죠. 네. 그건 생활의 일부로. 그 참 놀라운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제가 삶의 자세에서 우리 그런 게 좀 배우자. 기억에 남습니다. 정치 제도에서 우선 노르웨이 국회의원들은 자전거 타고 다닌다면서요? 자전거를 타건 자기 차를 타건 조금 각자 저거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처럼 뭐 운전수가 운전해주는 자동차가 나오는 건 없죠. 그런 게 아예 없죠. 네, 그런 건 없죠. 네, 그거는. 근데 이제 하여튼 국회의원 봉급도 이렇게 많지 않다면서요? 국회의원 봉급, 근데 그 나라는 봉급 수준이 무슨 일을 하든지 꽤 되니까 국회의원도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조사하고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하여튼
국회의원 내지는 무슨 정치원 거기는 이제 기본적으로다가 전부 국회의원들이 비례대표예요. 네, 네. 지역구 19개 지역구에서 그저 그 지구당에서 활동했던 저 정당 경력이 정당을 보고 투표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개인 인물 경쟁이 아니라 인물 경쟁이 없어요. 정당 경쟁이 정당 경쟁으로 돼 있어서 정강 정책을 그대로 실천할 사람들만 그냥 줄을 뽑는 거예요. 거기도 정당이 여러 개 있고 정당이 한 7, 8개 다당제이고 항상 연정을 하죠. 이렇게 연합해서. 맞습니다. 네. 거기가 이제 바로 그런 게 절충과 타협의 그렇죠. 어떤 정치 문화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 뭐 신문에서 협치 많이 네. 나고 최근에 그랬었는데 노르웨이야말로 협치하는 나라고 기본적으로 그걸 기본적으로 소수 연정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세 정당이 합쳐서 과반이 안 돼도 어떤 때는 정부 구성을 맺게 해요. 그렇죠. 그건 그렇죠. 기본적으로 큰 틀이 있기 때문에 예. 니들이 어찌하려 하는 그런 것도 제가 있고. 자전거 타고 다니냐 물어보고 봉급이 얼마냐 물어본 게 그러니까 일반 노동자들하고 정치인이나 전문직 사람들하고 임금 차이가 크게 안 나죠. 그거는 없습니다. 예. 그거는 뭐 크게가 아니라 전혀 그건 기본적으로다가 무슨 안열말로 어떤 그 자기가 타임이죠. 레이버 타임. 자기가 자기 노동을 투입한 어떤 그 타임에 대한 기본적인 차이를 안 두려고 그러니까요. 근데 네. 최근에는 불가피하게 무슨 특수기술 같은 게 있을 수 그런 일부 그런 거 빼놓고는 뭐 의사 뭐 그런 거는 없는 거죠. 의사 봉급이나 노동자 봉급이나 노동자 봉급이나 일단 뭐 거의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누가 소득세를 얼마 내는지 인터넷 공개해요. 네. 그 나라 국세청은.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평한 세상에 가는 지름길은 공개가 아닌가 싶어요. 모든 걸 공개하면 사람이라는 게 예의 염치가 동물인데 조금 상가하게 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네. 우리도 하여튼 공개, 트랜스퍼런시 여기에다 가치를 두면은 그냥 막 어떤 그 일부 제도적인 거 자꾸 여기 고쳤다가 저기가 세면 저기 고치고 이런 어떤 집안 플러밍 차원의 어떤 그런 제도 개보수보다는 예. 그런 대원칙 모든 걸 투명하게 드러내면 예. 그 뭐 공개하면 뒤로 뭘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요. 못하게끔 예. 그렇게 만드는 예, 거죠. 그럼 뭐 뒤에 안 올 사람들은 더군다나 그런 인센티브를 느낄 거고 조금 감추고 싶은 사람도 기왕이면 감춰야 될 일을 덜 만들어가는 그런 게 되지 않겠어요? 네, 이제 그런 네. 게 어떻게 보면 정책 자체는 아니더라도 정책을 유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각 분야의 정책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대원칙 같은 거를 몇 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노르웨이는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평등 뭐 이런데 사회민주주의 기본이 이제 평등 사상이에요. 평등 네. 실천을 못해도 지향은 해야죠. 네. 그게 이제 사회민주주의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평등을 저게 얘기하는 게 기본적으로 난 기회의 평등이에요. 기회의 평등. 그거는 반드시 줘야 되는 그거 거예요. 당연한 그건 뭐 얘기죠. 성별이나 인종이나 어떤 지역적 차원이나 어떤 이런 거랑 상관없이 반드시 줘야 되는 그런 더군다나 사회 계층 차이다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그건 안 되는 거고 노르웨이 교육은 전부 거의 무상 교육이죠. 전부 무상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사교육 시키는 사람 없죠. 그래 고등학교까지 이제 무상인데 사교육 그럴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학교도 뭐 유럽 대학교들 다 비슷합니다만 요즘은 일부 예외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만 비즈니스 스쿨 같은 게 나라마다 생기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그 조금 어떻게 보면 영미 중심 이제 그 세계화 무슨 그 자본 이동 자유화 이런 거에 따른 어떤 건데 그런 일부 뭐 특수학 대학원들 빼고는 뭐 다 대학교도 공짜니까요. 공짜니까. 그런 게 가고 있고. 싶은 사람만 가는 거죠. 그렇죠 공부로. 그리고 굳이 대학을 안 가도 임금 수준이 큰 차이가 안 나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이 해야지.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런 참 꿈의 이상향입니다. 그런 거 같습니다. 거기는 우리 김영석 전 대사께서는 참 복 받으셨어요. 어찌 보면 유럽의 문명의 첫 출발지라고 하는 곳을 서상히 경험하고 살아보셨고 우리 지금 이제 근대 국가 체제에서 국가가 나아가야 할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이 북유럽의 복지국가의 최첨단 시스템을 자랑하는 나라에 또 경험하고 소상히 그렇게 보면 살아보셨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과거와 제가 미래를 다 이렇게 몸으로 경험해 보신 거 아닙니까? 제 행운입니다. 행운이시네요. 다음번 쓰실 책에 혹시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제가 준비하고 계신 거 없어요? 그렇게 준비는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우고 공부한 후에 여행 가면 이게 이만큼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면. 그거는 뭐 그냥 뭐가 좋은지 구체적으로. 그거는 그게 뭐 사실은 드리는 노력이 크게 추가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사실 뭐 해외여행 하실 정도면 다 중고등학교 아니면 대학교 시절에 이미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단편적인 지식들을 조금만 신경 쓰셔가지고 정리하고 가면 그렇죠. 조금 연결을 시켜보면 아까 말씀드린 뭐 로마에 대한 지식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고대 그리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기독교. 공부하고 가니까 예. 뭐가 좋더라.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소위 얘기해서 아유 뭐 이거 크다 이거 이쁘다 이런 것보다는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거죠. 한 발짝 더 들어가면은 아 이게 전에 파리 가서 봤던 그 사람 그거랑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구나. 그럼 그러면서 전부는 인근 국가가 연결이 되고 유럽이 연결되고 그럼 이게 아 전체 유럽 문화 내지는 서양 문명 차원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 아주 기본적인 그 얼개 프레임워크 지식이라고 그럴까요? 그것만 있으면요. 네. 자기가 실제 가서 보는 것들은 거기서 이렇게 조금씩 다 연결이 된다. 그건 이해 폭이 넓어지고. 그러면은 기억에도 오래 남고 다음에 또 가실 적에 재생산, 재활용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모로 조금 네. 그런 사정 공부를 하고 가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미있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말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 여행 준비하고 계신 분들 한 권 책 좀 들어보시면 어떨까? 아니 뭐 요새 인터넷 검색해도 자료가 많이 나오니까요. 그렇게 하셔도 좋겠네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